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 오른 데 따른 불안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4% 하락한 26,629.75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9% 하락한 2,902.27에, 나스닥 지수는 1.79% 급락한 7,881.71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전 세계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19%까지 오르며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브렉시트 투표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 일본 국채금리 역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위험자산 거래 회피와 최근 급등에 따른 레벨 부담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7% 급락한 74.33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 확신을 주시했습니다. 중국이 애플과 아마존의 서버 장비에 스파이 칩을 심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중국이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 AWS가 운영하는 서버에 정보 탈취를 위한 마이크로칩을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해당 칩이 미국 기업의 기술 정보나 무역 비밀을 탈취하기 위해 사용됐으며, 미국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1급 비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CNBC는 애플과 아마존 모두 해당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8월 22일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228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78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차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인도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M&A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화장품주들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방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가가 $100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화학주들이 연일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작을 해볼 텐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차적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측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서아프리카와 원유 거래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 이 미국 의존도를 최대한 좀 줄이려는 이런 의도 같은데요. 득과 실이 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상황 함께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좀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중국이 그 전에 보복 조치에서 제외했던 미국산 원유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어제 외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우선 외신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유 기업이죠, 이 초상국 민원 사장이 좀 얘기했던 부분이, 우선 전날 홍콩에서 열린 연내 글로벌 해운 포럼에 참석하면서 중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을 이미 완전히 정지했다고 좀 밝혔고요. 이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산 원유가 아직 중국의 대미보복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양국의 통상 마찰 여파로 어떤 중국에 수입하는 업체들이 근래 들어서 신규 주문을 끊었다라고 좀 전했습니다. 우선은 능원운수공사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원유의 주요 운송사 중 하나였다라고 좀 밝혀지면서 무역 전쟁 전에는 호황을 맞았지만 지금은 운항을 완전히 멈춘 상태라고 좀 설명했고요.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미국산 원유 추가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소식에 갖가지 어떻게 보면 추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통상 압력을 가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을 가하고자 그의 표발 어떤 주산물인 농산물과 그리고 석탄을 추가 관세 대상에 올린 것처럼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중 무역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산 원유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강선을 두었다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미국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좀 부상했는데, 작년 경우에는 미국 수출량 중 5분의 1을 들어온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중국은 미국의 어떤 최대의 수입국에서, 원유의 최대 수입국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치를 좀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또 중국 측에 점차적으로 좀 영향이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M&A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또 인도 기업에 좀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인도는 IT 강국이고 성장 잠재력이 좀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상황 함께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인도와 중국 간의 외국인 기업의 M&A, 인수합 등 투자자금 유익 경쟁의 부계추가 어떻게 보면은, 인도로 좀 기울고 있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이 중국 경제에 어떤 먹구름을 들이면서 투자자들 일부가 인도로 좀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덕분에 올해 들어서 인도 기업에 대한 외국인 M&A 규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M&A 규모와 비슷하게 좀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올 들어 9월까지 인도로 유입된 외국인 M&A 자금은 406억 달러로 같은 기간 중국으로 유입된 M&A 자금 416억 달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좀 보도했고요. 인도의 외국인 M&A 유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4% 크게 급증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는 2014년 80억 달러와 기록한 것과 좀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인도가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200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은 외국인들의 러브콜 속에 좀 높은 성장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인도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2년과 2016년에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M&A 자금 규모는 인도 유입 규모의 최소 2배를 넘었고 3배 이를 때도 있는 상황인데, 이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내수 시장에 대한 전망을 획기적으로 바꾼 게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인도가 가난하고 개발이 덜 된 나라라는 인식에서 지금은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이 가처분 소득 창출 그리고 지출이 증가하는 쪽으로 인식이 좀 바뀌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말씀하셨듯이 인도로 유입되는 자본은 수년 전에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IT와 전자상거래 업체 투자가 주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외국인들 투자가 집중된 업체는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죠. 플리카트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업체인 이 페이텀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미국 할인점 월마트가 이 플리카트 지분을 160억 달러 인수하면서 인도 사상 최대 M&A를 지금 기록한 부분이고요. 올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산하에 엔트파이낸셜이 140억 달러 유치한 것보다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페이텀은 이 오마의 연인 현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워렌 버핏의 투자를 받아서 그 의미가 더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중국 배터리 전기차 업체인 BYD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 버핏이 지난 8월에 인도에서 첫 대규모 M&A에 나서면서 자신의 투자 회사 버크셔 해셔웨이를 통해서 페이텀에 3억 달러로 투자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인도 IT 산업 투자가 활발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는 걸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다른 이유가 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인도가 이런 중국을 거의 따라잡는 배경에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따른 어떤 양국 간의 패권 구도에 따른 투자 균형도 좀 요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이 중국 경제 전망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건 사실이고 일부 투자자들의 역내 대한 투자로 인도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 오랜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양국 간 구도를 감안하면서 인도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는 1962년이죠. 그때 소규모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4,000km에 달하는 양국 간 접경 지역에서 끊임없이 좀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도 경제는 중국에 비해 규모가 좀 왜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IMF에 따르면은 작년에 GDP로 봤을 때 인도가 2조 6천억 달러 규모로 12조 달러를 기록한 중국의 5분의 1 수준에 좀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인도는 올해 1분기가 7.7% 성장했고요. 앞으로 성장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중국을 순식간에 좀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인도의 루피가 좀 하락세가 인도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에 미친 부정적 영향으로 변수로 떠올랐는데 인도 루피는 외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해서 0.6% 하락한 73.345%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 기록을 세운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인도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또 아시아 증시를 좀 짚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유럽으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회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좀 반발을 하고 나섰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현재보다 늘어야지 이 목표까지 달성을 할 수 있는데 조치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지금보다는 좀 변화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들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지금 유럽의회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유럽의회는 새로 생산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 또 2030년까지는 40%까지 줄이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이 389표, 반대가 239표, 기권이 41표로 통과시키는 부분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유럽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 유럽연합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인데요. 이 제조 강구를 할 수 있는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 이 감축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 프랑스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좀 맞서고 있습니다. 이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유럽연합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에 대한 강화 조치가 지나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환경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새로 생산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감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본 회의에서는 이보다 완화된 법안이 통과된 부분이고요.
이 유럽연합의 환경 쪽에서의 장관들은 오늘 9월 룩셈부르크에 만나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최종 합의에 이르면 오는 12월에 도출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현재보다 늘어나야 이 유럽 의회가 제시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고요. 우선 에릭 조나에르트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는 유럽 의회가 제시한 지나치게 공격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와 전기 자동차 판매 활동량 부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우선 법안은 본질적으로 자동차 업계의 기록적인 시간에 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말했고 자동차 업계 일조의 창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어필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들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작을 해볼 텐데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요즘 이 상황이 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뭐 화장품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최근 사실 중국의 국경절로 인해서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뭐 보따리상, 뭐 따이궁이라고 하죠.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도 좀 화장품주랑 면세점주가 좀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네. 또 이와 함께 또 외신들 좀 살펴보니까 일본에서도 시쉐이도와 같은 화장품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네. 좀 지속 가능해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는 지속해서 단속하느냐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료 많이 찾아보셨네요. 네, 앵커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네. 관련해서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어제 시장 분위기 안 좋았었죠. 그런 가운데 지금 관련돼서 시장을 또 압박했던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 면세점 관련된 중국 소비주 쪽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이제 두 가지 악재 쪽으로 어제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끼쳤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중국 정부가 이제 불법 판매 채널을 단속하겠다라는 부분들 특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관련된 쪽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석 연휴 직후부터 이 따이공이라고 하는 보따리상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우려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국내 업계 쪽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던 쪽이 이런 따이공 쪽이 아니었나. 특히 지금 명동 쪽에 백화점 가보시게 되면 아침 새벽부터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오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알고 봤더니 이게 따이공의 어떤 대기표 비슷하게 번호표를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쭉 쓰면서 먼저 이제 물품을 사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쪽에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떤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웠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이제 규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적어도 매출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중국 정부 입장 쪽에서는 물론 이제 어떤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세금 관련된 쪽도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빈틈을 막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중국 정부에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국내 업체들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누리던 부분이 사라진다는 관점 쪽에서 우려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악재는 CLSA 이제 외국계 투자증권사에서 어제 아모레퍼시픽의 투자 의견에 하향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용들을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 경쟁이 많이 격화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 누리던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던 지위를 상대적으로 좀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 이런 쪽이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이 판매 채널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음성화되던 부분들을 양성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기는 힘들다라는 관점들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흐름들이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을 미국과 한참 벌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외부적인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죠.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도 우려감이 큰 상황들인데, 그러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정체가 돼 있었던, 그리고 좀 못 따라갔었던, 내수를 부양시키는 역할들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수 보강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관련된 쪽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내수 관련된 쪽에 대해서, 지금 단속은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크게 부정적으로 압박을 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또 하나의, 어떤 변화로 생각할 부분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국내 업체 쪽으로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일단 관련된 업체들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면세점들도 매출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또 돌려주는 부분에 암암리한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가 수익성 쪽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정상화가 되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그렇게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뉴스와 함께 나왔던 매출 자체에 대한 어떤 영향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어떤 주가가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고 강하게 나왔을 때 이를 가격 메리트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래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어떤 호텔신라의 모멘텀은 국내 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시아 3대 공항 쪽으로 다 면세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약간 부진했던 것도 일본의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또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다 보니까 해당 국가 쪽에서도 좀 위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관점들이 시장에 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관련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한 번 더 강하게 오늘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한 9만 원대 이하까지도 장중에 밀려 내려가기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단기 압박이 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한 9만 원대 중심으로는 주봉의 패턴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강력하게 지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권에 대한 역할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 앞으로의 확장세는 계속 이어진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가격 메리트를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도 같이 염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락세를 이어가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학주들인데요. 국제 유가가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원재료로 이 오일을 사용하는 화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요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유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밀렸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밀려서 74달러대 WTI 기준으로까지 내려왔던 상황들인데, 항상 또 좋다 하게 되면은 또 주가나 뭐 이런 가격들은 항상 조정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최근 들어서 나오는 두 가지 동향, 어제 시장에서 변화가 가장 또 컸던 쪽의 하나가 화학주였습니다. 화학주도 낙폭을 깊게 나오는 상황들이었는데,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 쪽을 봤을 때 화학주는 일단 부담 쪽으로, 정유주는 그래도 유가 강세와 함께 이어지는 정제 마진이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흐름들이 반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화학주 관련돼서는 먼저 보게 되면 어떤 공급과 수요 사이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공급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유가 강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원료 쪽에서 나프타죠. 대표적인 나프타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톤당 743달러대, 연초에는 한 615달러대를 보여줬다가 700달러 중반까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한 20% 이상 상승했네요. 그러면 원가가 20% 이상 늘어난다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강세와 함께 원가가 늘어난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가격을 올려서 팔면서 어떤 일을 좀 상쇄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수요도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수요 쪽에서도 여전히 불안감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신흥국 관련돼서 지금 경기가 하강될 우려가 상당히 크고, 거기다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쪽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수요 쪽이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의 화학기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50%대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 쪽의 비중이 수출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가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신흥국 쪽에서 약간 경기가 좀 우려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화학 쪽은 이에 따라서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쪽을 봤었을 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화학주에 대한 기대치나 눈높이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주가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직까지는 좀 관망적으로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이 코너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정유주 괜찮다라는 얘기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정제마진이죠. 정제마진 한 4달러대까지 갔었던 한 6월달, 5월달 그때 같은 경우는 적자 날 것까지 걱정했다가 지금은 적자가 웬 말이냐, 지금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기대하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쭉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또 PX 스프레드라고 하는 쪽이 정유사 이익이 한 3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이 또 급등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질수록 이익은 더 난다라는 관점 쪽에서 하반기 우려했던 실적들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 상당히 좋았던 실적에서 약간 기저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오히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반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 같이 이어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정유사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유가가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유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 한번 기회를 삼아보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가장 탑픽은 대표적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후속 주자로 따라가고 있는 GS 같은 경우도 관심이 필요한 상황들인데, GS는 또 하나의 지주사 관련된 종목이고, 중간 지주사 GS 에너지를 통해서 GS 칼텍스를 갖고 있죠. 이 GS 칼텍스 관련된 모멘텀이 그래도 정유주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매출 한 18조 원대로 한 11%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한 2조 2천억, 그래서 한 8%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면서 여전히 지주사 관련된 쪽으로 할인을 받았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확보가 돼야 될 상황이 아니냐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순익 1조 원대 나오는 회사가 시가총액 5조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저평가죠. 거기다가 주당 순자산 8만 4천 원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와의 한 3만 원대 정도까지는 괴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를 서서히 정유주의 모멘텀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GS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화학주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 어제 시장에서는 또 철강주들이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데, 또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요. 네. 그렇진 않습니까? 단언하게 되면 시장 상황을 좋다고 보기보다는, 시장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그때그때 맞추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제 기조였고요. 지난 흐름들도 여전히 시장 어떤 중장기적인 상황 쪽에서는, 그렇게 시장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쪽에서, 차라리 만약에 요즘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전에 만약에 한 1억을 매매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은 한 7천에서 5천 정도만 매매하시고 나머지는 약간 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상품 쪽으로 돌려라는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어떤 기조 자체가 국내 시장이나 해외 시장 자체로, 특히 만약에 저희가 미국 사람 아메리칸이었으면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안 드리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신흥국이라는 한계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금액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는 좀 줄이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기본 베이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좀 비중을 줄여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면 될까요? 네, 지금 같은 시점에선 또 시장이 단기적인 위축이 나오다 보니까 또 상당히 대응하기가 약간 좀 불안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볼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섹터별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를 맞춰가는 정도 쪽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시장이 잘 가다가도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도 어떤 미국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휘청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분명히 보이는 게 국내 시장의 흐름이고요.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또 채권 금리라든가 또 환율의 불안들,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 시장이 또 한번 주춤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과거처럼 크게 밀릴 수도 없는 상황들이 국내 시장의 어떤 가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또 비싸진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또 만약에 3, 4일 빠르게 밀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저점에서 반등하려고 하는 특징도 같이 보여주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 최근에 주가가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라봐야 될 대표적인 섹터가 조선주, 은행주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 안 좋을 겁니다. 다 이 지난 수주 절벽 때문에 안 좋을 건데, 앞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은 그래도 최근에 들어오는 수주 때문에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조선주의 대표적인 상황들이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수주 절벽 때문에 고생을 했다가 다시 수주가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눈높이가 바뀐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올해 8월 달까지 빅3, 국내 조선사의 빅3에서 어떤 발주했었던 흐름을, 수주를 했던 흐름을 보게 되면 글로벌 LNG선, 그리고 또 VLCC라고 그러죠. 초대형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는 일단 발주량의 88%를 거의 국내 산사들이 독식했습니다. 이쪽은 또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에 비해서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고부가가치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또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이게 무슨 뭐 미국에 있는 주가냐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조선주는 탄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당장 따라가지 마시고요. 한 고점 지금 권역 대비해서 한 7%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상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는 조선주 빅3가 있겠죠. 그 중에서 뭘 사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너를 통해서도 무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대우조선해양 이쪽에 대해서는 조선사 중에서는 그게 제일 낫겠다. 왜냐하면 부실을 먼저 처리하고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조선주가 가게 되면은 조선 기자재 업종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카본 같은 경우 LNG선의 본행제 쪽에 강점이 있죠. 또 하나 이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1위 어떻게 보면 선사에 들어가는 조명등 전문회사입니다. 근데 조명등 누구나 다 달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조선사에 배에 들어갈 정도의 조명기구는 일단 파도가 치게 되면 많이 흔들리겠죠, 배가? 그렇게 되면 그냥 전구 하나 달라놨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이나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기는 좀 힘들다라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관련된 쪽의 강점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은행주입니다. 은행주는 일단 여러 가지 위축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은행주가 못 가냐라는 쪽에서 지금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조정 이유를 거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이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국내도 실질 이자는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앵커님은 대출 안 쓰시죠? 그래서 네. 민감하실지 몰라도 안 민감하실지 몰라도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어떤 5%까지 근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한 2%, 3% 얘기했던 수준이 거의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예대 마진이 지금 아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대 마진은 더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은행주에 대한 실적들은 그렇게 크게 부진하지 않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쪽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또 다음 주에 미국에서 금융주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JP모건 같은 경우도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밀렸는데도 실적 발표되게 오는 JP모건이나 이런 쪽은 양호했었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쌓여 있는 만큼 은행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눈높이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또 뭘 사느냐 라는 쪽으로 봤을 때 KB금융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은행주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어떤 실적 대비 괴리도가 좀 더 커 있는 종목을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금융지주가 더 낫겠다. 특히 올해 순이익이 한 2조 4천억 정도로 작년보다도 좀 더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13조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주 쪽에서도 저평가의 괴리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배당도 작년에 1,550원을 줬는데 배당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대는 유지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를 보게 되면 하나금융지주 나쁘지 않다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DGB 금융지주인데 발음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네, 대구 쪽이다 보니까 대구뱅크를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영남 쪽의 대구 쪽의 지역 기반을 삼고 있는데 이번에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은행, 보험, 증권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종합금융그룹의 어떤 형태를 만들었다라는 쪽에서 이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순이익이 한 10% 늘어날 걸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도 들어가겠지만은 그보다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더 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올해 실적을 봤더니 매출이 한 2조 원대로 한 11%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4,800억으로 18% 늘어날 걸로. 거기다가 순이익이 3,700억대인데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금융지주보다 더 싸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 메리트가 충분한 상황 쪽에서 주당 순자산이 24,500원대. 이건 뭐 만원대 이제 간 넘은 주가에서 이 주가와의 괴리율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예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금인데 지금 뭐 2%대 예금 이율을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종목들 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기다렸다가 오히려 적어도 12,000원 아니면은 13,000~14,000원대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모멘텀이 부각됐는데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모멘텀이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종목들 오히려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평가된 이 조선주 그리고 은행주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에도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25호 태풍 콩레이는 크기는 중형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력이 조금 약해지면서 강도 중해 상태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귀포에, 오후에는 부산과 가장 가까워지겠고 이후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 전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충청 이남지방과 서해 남부 해상, 남해 전해상으로도 태풍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오늘과 내일 강한 비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200에서 500mm, 제주 산간에 최고 7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와 강원 영동에 100에서 300, 지리산 부근 5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 80에서 150, 많은 곳 200m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풍의 북쪽 가장자리에 만들어진 수렴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요. 산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과 근접한 남부와 제주도에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 남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빠져나가는 내일 저녁부터는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는 일요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